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루스 베네딕트 박사가 쓴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이란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각자 알맞은 위치 찾기라는 챕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제가 13장을 장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 영어로 take one's proper s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읽겠습니다.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질서와 계층 제도를 신뢰하는 일본인과 자유와 평등을 신뢰하는 미국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계층 제도를 하나의 가능한 사회기구로서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계층 제도에 대한 일본인의 신뢰는 인간 상호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서 일본인이 품고 있는 관념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가족, 국가, 종교, 경제생활 등 국민적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인생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일본인은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도 계층제도의 관점에서 보아왔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국제적 계층제도의 피라미드에서 차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미 서양 여러 나라가 정점을 차지한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 상태를 감수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의 밑바탕에는 역시 계층제도에 대한 견해가 깔려있다. 일본의 외교문서는 그들이 얼마나 계층제도를 중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1940년에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체결한 삼국동맹의 전문에는 이렇게 씌어있다. 대일본제국 정부, 독일 정부,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 만방이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는 것이 항구적 평화의 선결 요건임을 인정하므로 블라블라블라. 또한 이 조약을 조인하고 공표한 조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의를 온 세상에 선야하고 세계를 한 집안으로 하는 것은 황종의 가르침이므로 짐은 밤낮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여 전쟁과 혼란이 끊임없이 가중되고 인류는 무한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에 짐은 분란을 그치고 하루빨리 평화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에 짐은 삼국 간 조약 성립을 매우 흡족히 여기는 바이다. 각국이 알맞은 위치를 갖는 것, 만민이 안정과 평화 속에 살기 위한 과업은 가장 위대한 대업이다. 이것은 역사상 실현된 적이 없었다. 이런 목적의 달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진주만 공격 당일 일본 사절은 국무장관 코델 헐에게 이 점을 명확히 기술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게 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불변이다. 일본 정부는 현 사태의 영구화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각국이 세계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를 즐기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네, 인용된 글이었습니다. 일본의 이 각서는 며칠 전 발표한 헐 각서에 대한 회답이었다. 헐 각서는 일본에서 계층제도가 중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존중되는 미국인의 원칙을 기술한 것이다. 헐 장관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 불가침, 타국의 내정 불간섭, 국제 간 협력과 화해에 대한 신뢰, 평등 등 4가지 원칙을 들었다. 이 원칙은 평등과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미국인의 신념의 핵심이다. 미국인은 국제관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칙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평등은 좀 더 좋은 세계를 위한 가장 숭고하고도 도덕적인 기초다. 우리에게 평등은 압제와 간섭과 원치 않는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이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할 권리를 의미한다. 평등은 오늘날 세계에서 조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기본 인권의 밑바탕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평등을 침해할 때조차도 그 덕을 지지한다. 따라서 올바른 분노를 가지고 계층 제도와 싸운다. 이것은 미국 건국 이래 항상 변하지 않은 미국인의 태도였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것을 독립선언서에 써 넣었다. 또 헌법 속에 권리장전 또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생국가의 공문서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구절이 중요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신대륙 사람들의 일상에 형성되고 있던 생활 양식, 즉 유럽인에게는 낯선 생활 양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보도한 주요 문헌으로는 젊은 프랑스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30년대 초기에 미국을 방문한 후 평등 문제에 대해 쓴 책을 들 수 있다.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관찰자였던 토크빌은 별천지인 미국에서 뛰어난 점을 많이 발견했다. 정말로 그것은 별천지였다.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의 개혁으로 놀라고 동요된 프랑스 귀족사회에서 성장했다. 그것은 당시 활약하던 세력가들이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미국의 낯설고 새로운 생활, 질서를 관대하게 평가했지만 프랑스 귀족의 안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의 저서는 9세기 앞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저서는 9세기에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는 미국이 유럽에서도 조만간 일어날 발전의 전초지라고 믿었다. 따라서 토크빌은 신세계를 상세히 보고했다. 신세계 사람들은 서로를 평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사회적 교제는 새롭고 평온한 발판 위에 놓여 있다. 그들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한다. 미국인은 세세한 계층적 예의 범절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예절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베풀지도 않는다. 그들은 누구의 은혜도 입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한다. 여기에는 낡은 귀족제적인 또는 로마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이 없다. 9세기를 지배해온 사회계층제는 자치를 감추었다. 이렇듯 미국인은 무엇보다 평등을 굳게 믿는다. 그들은 어쩌다가 자유를 놓치는 일은 있어도 평등만은 온몸으로 실천한다. 1세기 이전의 과거 미국 생활 양식에 대해 쓴 외국인 토크빌의 안목을 통해 조상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미국인의 뜻을 크게 고무시킨다. 그 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큰 윤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 작가의 시선입니다. 이 저서를 읽으면 1830년대 미국이 이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에도 제퍼슨 시대의 알렉산더 해밀턴처럼 귀족주의적인 사회 질서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해밀턴 같은 사람조차도 미국에서 우리의 생활 양식이 결코 귀족주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757년부터 1804년 미국의 정치가 미국 독립혁명 중 많은 활약을 했으나 정치 권력은 소수의 현자에 맡겨야 한다는 귀족주의자이기도 했다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주만 사건 직전에 미국 태평양 정체의 기초가 되는 고귀한 도덕적 근저를 일본에 밝힌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신뢰하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신념에 따라 우리가 지시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세계를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일본인이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신념을 표명한 것 역시 사회적 체험을 통해 그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생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불평등이 몇 세기 동안 일본인에게 널리 인정됨으로써 조직적인 생활 규칙으로 확정된 것이다. 계층 제도를 인정하는 행동은 그들에게는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서양식 강권주의는 아니다.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타인의 지배를 받는 자도 우리의 전통과는 다른 전통에 따라서 행동한다. 일본인이 현재 미국인의 계층적 지위가 일본인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관습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그들의 행동 양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히 그려낼 수 있다. 일본은 근래 눈부신 서양화를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귀족주의적인 사회이기도 하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접촉할 때는 반드시 서로 간의 사회적 격차를 암시해야 한다. 일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eat, 먹어라 라든가 sit down, 앉아라 라고 말할 때 친한 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윗사람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을 쓴다. 같은 you, 너라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며 같은 의미의 동사가 여러 종류의 어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인에게도 다른 여러 태평양 민족과 같이 경어가 있다. 또한 허리를 굽히는 인사와 꿇어 앉는 예의를 행한다. 이런 동작은 모두 세밀한 규칙과 관리에 따라야 한다. 허리를 굽혀야 하는 대상뿐 아니라 어느 정도 굽힐 것인가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정당한 절이 절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룻바닥에 손을 대고 이마를 손까지 숙이는 가장 정중한 절에서부터 머리와 어깨를 조금 숙이는 간단한 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절이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가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적당한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서로를 인식해야만 하는 계급의 차이, 이런 것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계급의 차이는 단순한 계급의 차이가 아니다. 성별이나 연령, 서로의 가족관계, 과거의 친분관계 등이 모두 고려사항이다. 같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처지가 바뀌면 그에 알맞은 존경을 표해야 한다. 가령 민간인이었을 때는 친분이 돈독해 따로 인사를 안 하는 사이였어도 한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평복을 입은 친구가 경례를 한다. 계층 제도를 지켜가려면 수많은 인자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그 인자 중 어떤 것은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힘을 잃기도 하고 어떤 것은 플러스로 작용해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물론 서로 간에 그렇게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우리는 가족에게는 형식적 예의를 벗어버린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예의 범절을 배우고 세심하게 이행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다닐 때부터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눌러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 처음으로 아버지나 형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가르친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아버지에게, 동생은 형에게, 여자아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남자 형제 모두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것은 결코 내용 없는 몸짓이 아니다. 그것은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일에도 상대방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책임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는 성별과 세대 구별과 장자 상속권에 입각한 계층 제도가 가정생활의 근간이다. 효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숭고한 도덕률이다. 중국인의 효 사상은 일찍이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중국 불교,
육아사상, 세속적인 중국 문화와 함께 일본에 들어왔다. 그러나 효도의 성격은 중국과는 다른 일본의 가족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조되었다. 중국에선 오늘날에도 누구나 자기가 속하는 광대한 종족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 이 종족은 어떤 경우에는 몇만 명에 달한다. 종족은 구성원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또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중국은 넓은 나라여서 지방에 따라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모두 같은 종족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인구는 총 4억 5천만 명에 달하지만 성은 겨우 470개 정도다. 그렇지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은 어느 정도 종족적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지역 일대의 주민이 예외 없이 동일족 속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도 그들과 같은 종족인 경우도 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 책이 쓰여질 당시가 1944년이니까요. 그 당시 중국 인구가 4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3억 5천 내지 15억 정도로 봅니다. 광동성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종족의 모든 구성원이 결속하여 당당한 종족회관을 유지하고 경영하며 일정한 날에 그곳에 모여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한 1,000명 이상의 사망한 종족 구성원의 위패를 받든다. 각 종족은 재산과 토지와 사원을 소유하며 또 종족의 유망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다. 분산된 구성원의 소식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대략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정교한 족보를 발행하여 종족의 특전을 나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밝힌다. 종족에는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헌이 있다. 가헌에 따라, 여기서 가헌이라는 얘기는 가족의 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헌에 따라 종족이 당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좀 제가 고치겠습니다. 가헌에 따라 종족이 당국애로 돼 있는데요. 제가 당국에서로 바꾸겠습니다. 가헌에 따라 종족이 당국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을 국가에 인도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뒷부분 때문에. 원래 책대로 읽겠습니다. 가헌에 따라 종족이 당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여기서 지금 종족은 제가 우리말로 좀 바꾸면 문중입니다. 문중과 행정당국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을 국가에 인도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정시대에는 이런 반자율적 종족의 대공동사회를 국가의 관리자가 통치하는 일은 드물었다. 국가가 임명한 수령은 이방인에 불과하며 교체가 잦았다. 이 점은 일본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19세기 중반까지 성은 귀족과 사무라이 집안에만 허용되었다. 중국 가족제도의 근본이 되는 성 혹은 성에 상당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시족 조직은 발달할 수 없다. 어떤 부족에게서는 계보를 기록하는 것이 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계보를 갖는 것은 상류 계급뿐이었다. 게다가 그 계보는 미국, 애국 부인회가 행하는 것처럼 현재 살아있는 사람부터 거꾸로 소급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미국 애국 부인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890년 워싱턴에서 창립되었는데 회원은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한 조상의 후예로만 한정되었다 라고 각주가 있습니다. 예부터 순서대로 시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시조에서 나뉘는 동시에 동시대의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망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매우 다르다. 그 밖에도 일본은 봉건적 국가였다. 충성을 바치는 상대는 시족이 아니라 봉건 영주였다. 영주는 그 토지의 주권자였다. 영주는 일시적이고 관료적인 중국의 관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사스마 영지에 속하는가, 히젠 영지에 속하는가에 있었다. 어떤 사람의 고삐는 그의 영지에 매여 있었다.
씨족을 제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먼 선조나 종족의 신을 신사나 성소에서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숭배는 계보와 성이 없는 서민들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먼 선조를 숭배하는 의식은 행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제사 지내는 신사에는 마을 사람이 모두 모이지만 그들의 선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신사의 제신의 아이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아이들인 것은 제신의 영역 내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신을 제사 지내는 마을 사람들은 세계 곳곳의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몇 대 동안 그곳에 살면서 인연을 맺어왔을 뿐 선조가 동일한 긴밀한 시족 집단은 아니다. 조상 숭배는 신사와는 별도로 가족의 거실에 마련한 불단에서 행하는데 근래에 죽은 6, 7명의 위패만을 모신다. 일본의 모든 계급 사람들은 매일 이 불단 안에 안치된 작은 묘비를 모방한 위패 앞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부모나 조부모나 가까운 친족을 위해 참배를 행하고 음식을 바친다. 묘지의 증조부모의 묘표는 글씨가 흐려져도 고쳐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며 3대 전의 조상에 이르면 누구의 묘인지 모를 정도로 잊게 된다. 일본의 가족적인 유대는 서양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다. 아마도 프랑스의 가족이 가장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효도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한정된 가족 사이의 문제다. 이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 직계비속 정도를 포함하는 집단 속에서 세대나 성별, 연령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뜻한다. 더욱 넓은 범위의 집단을 포괄하는 대가족에서도 가족은 몇몇 계통으로 나뉘어 차남 이하의 남자는 분가를 한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하는 좁은 집단 내에서 알맞은 위치를 규정하는 규칙은 참으로 엄밀하다. 연장자가 정식으로 은퇴하기까지는 그의 명령이 엄중히 지켜진다. 오늘날에도 성장한 아들 몇을 둔 아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일일이 아버지의 승인을 얻는다. 아들이 3, 40세가 되어도 부모가 아들의 결혼 문제를 좌우한다. 아버지는 일가의 가장으로서 식사 때 맨 먼저 수저를 들고 목욕할 때 먼저 들어가며 가족의 정중한 인사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는다. 일본에서 일반화된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부모에게 의견을 말하려는 자식은 머리를 기르려는 승려와 같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답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알맞은 위치라는 것은 단지 세대 차이뿐 아니라 연령의 차이에도 적용된다. 일본인은 극단적인 무질서 상황을 표현할 때 난형난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은 미국의 고기도 아니고 새도 아니다. Neither fish nor a fowl 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실제 일본인의 사고로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남은 맏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장남은 상속자다.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일본의 장남이 일찍이 몸에 익히는 책임감 있는 언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남은 아버지와 별 차이가 없는 특권을 갖는다. 과거의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장남에게 의존했다. 오늘날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집에 머물러 낡은 관습에 매여 있는 쪽은 장남이다. 대체로 차남은 넓은 세계로 진출하여 많은 교육을 받고 수입도 장남보다 많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계층 제도의 관습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다. 오늘날의 정치평론에서도 대동아 정책 논의 속에는 전통적인 형의 특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1942년 봄 한 중령은 육군성의 대변자로서 공용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용권이란 단어의 각주를 읽겠습니다.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를 단결시킨다는 이른바 대동아 공용권을 말한다. 일본은 그들의 형이며 그들은 일본의 아우다.
이 사실을 점령 지역의 주민들에게 철저히 인지시켜야 한다. 주민을 지나치게 배려하면 그들이 일본에 친절에 편승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통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바꾸어 말하면 형은 아우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강요할 때 지나치게 배려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계층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사회적 지위도 남편보다 낮다. 양장을 입었을 경우 남편과 나란히 걷기도 하고 대문을 나설 때 남편보다 앞서 나가기도 하는 부인일지라도 일단 기모노로 갈아입으면 남편의 뒤를 따른다. 가정에서 딸은 선물이나 보살핌, 교육비 등이 모두 남자 형제의 차지가 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을 때에도 규정된 교육과정에는 예의범절이 중시되었다. 본격적인 지적교육은 남자들의 발 밑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이런 학교의 한 교장은 상류계급 출신 여학생들에게 유럽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여학생들이 결혼한 후 남편의 정서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 근거는 여학생들이 결혼한 후 남편의 장서에 앉은 먼지를 털고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 책장 안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여성들은 방금 이 부분을 좀 설명할까요? 여기서 이제 남편의 장서라는 얘기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책들의 목록이 이제 영어나 외국어로 돼 있을 경우에 그 관리를 뭐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철저히 그 여성 비하적인 시각이 이 고등교육에서도 자행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여성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는 단지 일본이 서양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의 상류계급처럼 여자에게 전족을 하는 풍습이 일본에는 일찍이 없었다. 또 오늘날 인도의 여성들은 일본의 여성이 가게를 출입하고 시가지를 왕래하면서 몸을 감추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일본에서는 부인이 살림을 책임지고 쇼핑을 하며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 돈이 모자라면 집안의 물건을 선택하여 전당포에 가지고 가는 것도 부인의 임무이다. 부인은 하인들을 지휘하며 자녀의 결혼 문제에 큰 발언권을 가진다. 그리고 며느리를 얻어서 시어머니가 되면 반평생 굽실대기만 하던 가련한 제비꽃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한 태도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일본에는 세대와 성별과 연령에서 오는 특권이 이처럼 크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멋대로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책무를 위탁받은 인간으로서 행동한다. 아버지나 형은 현재 살아있는 가족, 이미 죽은 가족, 장차 태어날 가족을 포함한 가족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계획한다. 그러나 그는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가의 명예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자식이나 동생에게 집안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상기시키고 분수에 맞는 인간이 되기를 요구한다. 가령 농부의 신분일지라도 가문의 조상에 대해 자중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또 상류 계급일수록 가문에 대한 책임은 가중된다. 가문의 요구는 개인의 요구에 선행한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가문의 지체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가장은 친족회의를 소집하여 그 문제를 토의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약혼 문제를 논의하러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일부러 오기도 한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의견이라도 수렴한다. 동생이나 아내의 의견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 호주가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매우 곤란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물론 그런 결정이 당사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친족회의의 결정에 승복해 온 경험을 가진 연장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결정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친족회의의 결정에 승복해온 경험을 가진 연장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게 제가 다시 읽은 이유가요. 책이 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이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완강하게 요구한다.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완강히 요구한다. 그들의 요구의 배후에 숨어있는 강제력은 가령 프로이센에서 아버지가 처자식에게 관습적 법률적으로 절대적 권리를 갖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강제성이 더 적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효과가 다르다는 뜻이다. 일본인은 가정생활에서 전제적인 권력을 존중하도록 배우지 않는다. 또한 쉽사리 권위에 굴복하는 습성을 기르지도 않는다. 가족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은 그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가족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명분으로 요구한다. 즉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다. 일본인은 누구나 우선 가정 내부에서 계층제도의 관습을 배우고 그것을 경제생활이나 정치생활 등 넓은 영역에 적용한다. 그가 실제로 집단 안에서 지배력을 가진 인물이든 아니든 자기보다 높은 분수에 맞는 위치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의를 표하도록 배운다. 아내에게 지배당하는 남편, 동생에게 지배당하는 형일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존경을 받는다. 특권과 특권 사이의 형식적인 경계선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데서 조롱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괴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실제 지배 관계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권 관계는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침범할 수 없다. 형식적 신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실권을 행사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 공격당할 위험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또 가정생활의 체험을 통해 어떤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족 전원의 확신이라고 배운다. 그 결정은 가장의 위치에 있는 폭군이 멋대로 휘두르는 강제 명령이 아니다. 일본의 가장은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 재산의 관리자에 가깝다. 이 재산은 가족 전원에게 중요하며 그들에게 개인의 의지를 가족의 결정에 종속시키도록 요구한다. 일본인은 완력 사용을 배척하지만 그들이 가장의 요구에 따르고 그에 상응하는 신분의 사람에게 지극한 경의를 표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가정의 계층 제도는 가족 중의 연장자가 독재자가 되지 않아도 훌륭히 유지된다. 지금까지 일본 가정의 계층 제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대인관계 행동 기준이 다른 미국인이 일본의 가정에 강력하고 공인된 유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가정에는 주목할 만한 연대감이 있다. 일본인이 어떻게 연대감을 확립했는가 하는 물음은 이 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생활 같은 넓은 영역의 계층제도를 이해하려면 우선 계층제도의 관습이 가정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습득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사회의 계층제도는 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급 간에도 철저하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철저한 계급 카스트 사회였다. 이처럼 몇 세기에 걸친 카스트 제도의 관습을 가진 국민은 매우 중대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스트가 역사 시대를 일관하는 생활 원리였다. 일본은 이미 7세기에 카스트 제도가 없던 중국에서 들여온 생활 양식을 일본 고유의 계급 문화에 적용했다.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일본의 천황과 궁정은 일본 사절단의 눈을 놀라게 한 위대한 중국 왕조의 고도 문명을 받아들여 일본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수행했다. 그때까지 일본에는 문자가 없었다. 7세기의 일본은 중국의 표의 문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한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자를 만들었다. 각주가 있습니다. 이 문자가 이른바 가나다. 일본의 가나 문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일본의 종교는 산이나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마녀 신의 이름을 내걸고 있었다.
이 민간 종교는 그 후 많은 변천을 거쳐 지금까지 존속하여 신토가 되었다. 7세기에 일본은 뛰어난 호국 종교로서 중국에서 불교를 널리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또 일본에는 항구적인 건축물이 없었다. 그래서 천황은 중국의 수도를 모방하여 새로이 나라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본의 고대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나라현의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또한 국내 곳곳에 중국을 모방하여 장대한 불교 사원을 건립했다. 천황은 사절단이 중국에서 배워온 관직제도와 법령을 채용했다. 각주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이 고대에는 문화를 한국, 즉 신라나 백제에서 배워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세계사에서 어떤 주권국가도 일본만큼 계획적으로 문명을 훌륭하게 수입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처음부터 카스트 제도가 없는 중국의 사회조직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었다. 일본이 받아들인 관직 제도는 중국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행정관에게 주어졌으나 일본에서는 세습적 귀족이나 봉건 영주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일본 카스트 제도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일본은 쉴 새 없이 세력을 다투는 영주들이 지배하는 반독립적인 여러 개의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건 제도와의 각 영지 및 그 소속을 뜻한다. 각 번의 우두머리, 즉 영주를 다이묘라고 한다. 중요한 사회적 규정은 영주와 가신의 종자의 특권에 의거, 여기서 종자란 얘기는 따르는 자입니다. 즉 영주와 가신 그러면은 영주와 가신과 종자, 영주 밑에 가신, 그리고 가신을 따르는 사람들, 번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계급 관계를.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규정은 영주와 가신과 종자의 특권에 의거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층제도 대신에 중국의 관료적 행정제도나 여러 신분과 직업의 사람을 하나의 대종족 아래 통합하는 생활 양식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또 중국의 세속적 황제 사상을 채용하지 않았다. 황씨를 의미하는 일본의 명칭은 구름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 일족만이 황제에 오를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빈번히 왕조가 교체되었지만 일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천황은 불가치이며 천황의 몸은 신성하다. 중국 문화를 일본에 도입한 일본의 천황과 궁정은 중국의 왕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일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문화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일본 문명은 세습 영주와 가신들이 몇 세기 동안 패권 쟁탈전을 벌이도록 만들었다. 8세기 말경까지는 명문 후지와라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여 천황을 배후에 눌러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봉건 영주들이 후지와라의 지배를 거부하여 내란이 일어났다. 봉건 영주의 하나인 유명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예부터 군사적 칭호로 사용해온 쇼군, 한문으로는 이게 장군이지만 일본에서는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쇼군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다. 쇼군이라는 관명은 약칭으로 완전한 명칭은 세이다이 쇼군 이다.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후 박구 후에 주재자로 병권과 정권을 장악한 사람의 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읽은 세이이다이 쇼군입니다. 이게 지금 한문으로는요 정이대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자가 정복할 때 정자고요, 이가 우리가 동이족 할 때 그 이자입니다. 요리토모는 이 관직을 자손들이
봉건 영주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동안 미나모토 가문이 세습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이런 관습은 통례적이다. 천황은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천황의 역할은 단지 쇼군을 의례적으로 임명하는 데 국한되었다. 천황은 어떤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했다. 실제 권력은 위령에 복종하지 않는 번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던 바쿠후, 이게 바쿠를 한문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부입니다. 막부. 이게 바쿠가 막부입니다. 이 명칭은 원래 대장군의 군형을 의미했는데 후에 쇼군의 정부를 뜻하게 되었다. 다시 그래서 읽겠습니다. 일본의 그 제도에 관련된 용어라서요. 반복해서 읽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황은 어떤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했다. 실제 권력은 위령에 복종하지 않는 번을, 여기서 위령이란 얘기는 명령체계로 도달하는 령입니다. 위력에 의한 명령. 한문 뜻이 그렇습니다. 실제 권력은 위령에 복종하지 않는 번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던 바쿠후, 즉 막부가 장악했다. 봉건 영주, 즉 다이묘는 사무라이를 거느리고 있었다. 사무라이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칼을 휘둘렀다. 그들은 불안한 동남기에는 항상 경쟁자인 번이나 지배자인 쇼군의 알맞은 위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6세기에는 내란이 풍토병처럼 퍼져나갔다. 수십 년간의 동란 끝에 위대한 무장 이에야스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1603년 도쿠가와 가문의 초대 쇼군이 되었다.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2년부터 1616년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시다 미스나리 등을 물리치고 1603년 세이 다이쇼군에 임명되어 에도 바쿠후 시대를 열었다. 여기서 이제 나오겠지만 에도는 그 지금의 동경을 의미합니다. 도쿄. 쇼군의 지위는 그 후 2세기 반 동안 이에야스의 혈통 속에 머물렀다. 1868년 천황과 쇼군의 이중 통치가 폐지되고 근대 막이 오르자 도쿠가와 바쿠는 비로소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긴 도쿠가와 시대는 여러가지 점에서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시대다. 도쿠가와 시대는 최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무장평화를 유지하면서 도쿠가와 일족의 목적에 도움이 된 중앙집권제를 실시했다. 이에야스는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안이한 해결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강력한 몇몇 영주가 내란 중에 그에게 반기를 들었으나 최후 결전에서 대패하고 머리를 숙였다. 정복당한 영주들이 이른바 도자마 다이묘, 외양 대명,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outside lords, 밖에 있는 영주가 되는 겁니다. 이에야스는 도자마 다이묘들이 종래대로 그들의 영지와 부하 사무라이를 지배하는 것을 방임했다. 일본의 모든 봉건 영주 중 방임 영주는 영지에서 최대 자치권을 누렸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그들에게는 가신이 되는 영예를 주지 않았고 또 일체 중요한 직무도 맡기지 않았다. 중요한 직위는 후다이 다이묘, 이건 영어로는 inside lords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에 있는 영주들, 즉 내란 때 이에야스 편에 섰던 영주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곤란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쿠가와는 정책적으로 봉건 영주, 즉 다이묘가 힘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쇼군의 지배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연대 행위를 막았다. 도쿠가와 바쿠는 봉건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평화와 도쿠가와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한층 견고하게 강화했다. 나올 줄 알고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일본의 그 전국 시대가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을 일단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로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극복함으로써 그 권력을 이어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에야스 막부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봉건 사회는 복잡한 계층으로 나뉘어지고 개개인의 신분은 세습으로 정해졌다. 도쿠가와는 이 제도를 고정시켜 각 카스트별로 일상 행동을 세밀히 규제했다. 각 가정의 가장은 문 앞에 그의 계급적 지위와 세습적 신분을 게시해야 했다. 의복, 음식, 주거의 종류도 세습적 신분에 따라 규정되었다. 일본에는 황실과 궁정, 귀족 밑에 신분 순으로 무사, 사무라이, 농민, 공인, 상인의 4가지 카스트가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선비에 해당하는 자리를 무사, 즉 사무라이가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 아래에 사회 밖으로 추방당한 천민 계급이 있었다. 천민 계급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잘 알려진 것은 에타, 즉 터부시된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청소부, 사형수를 매장하는 인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 가죽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불촉천민, 정확히 말하면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한 자들이었다. 영어로는 지금 uncountab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는 부락에 우리나라의 이제 불가촉 천민 좀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는 향소 부곡민이라고 역사적으로는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는 부락을 통과하는 큰 길의 이정표에는 그 지역의 토지나 주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마을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은 형편없이 가난했다. 천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허가하긴 했지만 정상적 사회조직의 바깥에 방치되었다. 상인 계급은 천민 계급의 바로 위에 놓였다. 미국인은 이런 사실을 의외라고 느끼겠지만 봉건 사회의 실정에는 매우 적합한 일이었다. 상인 계급은 늘 봉건 제도의 파괴자였다. 실업가가 존경받고 번영하는 봉건 제도, 다시 읽겠습니다. 실업가가 존경받고 번영하면 봉건 제도가 쇠퇴한다. 도쿠가와 바쿠가 17세기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혹한 법률로 일본의 쇄국을 선포한 것은 상인의 설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일본은 중국과 조선연합에서 해외 무역이 성행했고 따라서 상인 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다. 도쿠가와 바쿠는 정해진 한도 이상의 배를 만들고 운항하면 극형에 처함으로써 이런 추세를 막으려고 시도했다. 허가된 작은 배로는 대륙 사이를 항해하거나 상품을 싣고 다닐 수가 없었다. 국내 교육 역시 각 번에 접경에 관소를 설치하여 상품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또한 상인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을 정했다. 사치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상인의 의복, 우산의 종류, 혼례나 장례식에 사용하는 비용 등을 규정했다. 상인은 사무라이와 같은 지역에 살아서는 안 되며 특권적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의 칼에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인을 낮은 지위에 묶어두려는 도쿠가와 바쿠의 정책은 물론 화폐 경제 아래에서는 실현이 어려웠다. 당시 일본은 화폐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시험 단계에 불과했다. 도쿠가와 바쿠는 안정된 봉건 제도에 알맞은 무사와 농민의 두 계급을 고정된 형식으로 묶었다. 이에야스의 손으로 막을 내린 내란의 와중에 이미 위대한 무장 히데요시, 유명한 칼 사냥을 감행하여 두 계급을 완전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야스의 손으로 막 내린 내란의 와중에 이미 위대한 무장 히데요시가 유명한 칼 사냥, 영어로 스워드 헌트를
감행하여 두 계급을 완전히 분리한 바 있다. 히데요시는 농민에게서 무기를 압수하고 사무라이에게만 칼을 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히데요시에 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년부터 1598년 전국시대의 무장,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 조선의 출병,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풍신수길입니다. 사무라이는 더 이상 농민이나 공인이나 상인을 겸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무라이일지라도 생산활동을 법률로 금지했다. 그는 농민에게 징수하는 영공미로 복록을 충당하는 기생적 계급의 일원이 되었다. 다이묘는 쌀을 농민에게 징수하여 가신인 사무라이들에게 분배했다. 사무라이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는 완전히 영주에게 의존했다. 일본의 역사 초기에 봉건적 수령과 부하 사무라이 간의 견고한 유대는 번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태평한 도쿠가와 시대에는 경제적인 유대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사무라이는 중세 유럽의 기사처럼 영지와 농노를 소유한 작은 영주가 아니었고 주인을 선택하지 않는 유한무인도 아니었다. 사무라이는 도쿠가와 시대 초기에 가문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 일정한 복록을 받는 연금 생활자였다. 복록은 결코 많지 않았다. 일본 학자들은 사무라이 계급 전체의 평균 복록은 농민의 소득과 비슷하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겨우 생계를 유지한 정도에 불과했다. 사무라이 집안에서 이 복록을 몇 사람의 상속인에게 분할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사무라이는 가족의 수를 제한했다. 또한 그들은 부와 허식에 얽힌 권세를 저주했다. 사무라이는 전략과 검소라는 높은 덕목에 비상한 역점을 두었다. 사무라이와 다른 세 계급 중 농공상인과의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 세 계급은 서민이지만 사무라이는 그렇지 않았다. 사무라이가 그들의 특권으로서 또한 카스트의 표시로서 허리에 찬 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사무라이는 도쿠가와 시대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서민에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야스의 법령이 사무라이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그들의 상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서민은 즉석에서 참해도 좋다고 규정한 것은 이전부터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야스의 정책에는 서민과 무사 계급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그의 정책은 엄중한 계층적 규제에 입각해 있었다. 서민 계급도 사무라이 계급도 모두 다이묘가 통솔하며 각각 다이묘와 직접 교섭을 가졌다. 두 계급은 말하자면 각각 별개의 계단 위에 놓여 있었다. 각 계단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일관하여 법령과 규칙, 지배와 상호 의무가 행해졌다. 다만 두 계급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있을 따름이었다. 두 계급 사이에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놓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체제의 한 부분은 아니었다. 도쿠가와 시대의 사무라이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무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점차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고정국이나 다도 같은 평화로운 예능의 전문가가 되어갔다. 모든 의정서는 그들 소관이었고 다이묘의 정책은 그들의 계책대로 수행되었다. 태평한 200년은 긴 세월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칼을 쓰는 기회도 제한되었다. 상인들이 엄중한 신분 제약에도 불구하고 도시 생활이나 예능과 오락에 높은 가치를 두는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 것처럼 사무라이들도 늘 칼을 뽑을 준비를 하면서도 평화의 기술을 발달시켰다. 농민은 사무라이에 비해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지만 몇 가지 보증은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농지의 소유권을 보장받았다. 일본에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됨을 뜻한다. 도쿠가와 치세에는
토지의 영구 양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은 유럽의 봉건제도처럼 봉건 영주를 위해 보증된 것이 아니라 개개의 경작자를 위한 것이었다. 농민은 무엇보다 소중한 토지의 영구 경작권을 가졌다. 농민은 오늘날 그 후손이 토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근면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경작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쇼군 정치기구, 다이묘의 여러 기관, 사무라이의 복록 등을 포함해 200만 명을 웃도는 기생적 상류계급 전체를 어깨에 짊어진 아틀라스였다.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구를 짊어진 신, 여기서는 무거운 짐을 졌다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현물세로 다이묘에게 바쳤다. 다른 쌀 생산 국가인 태국에서는 전통적인 연공이 수확량의 10%였는데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에서는 40%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아 80%에 달하는 영지도 있었다. 또한 점차로 농민의 노동과 시간의 중압을 가하는 부역, 즉 강제 노동이 부과되었다. 이에 농민도 사무라이들처럼 가족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전국의 인구는 도쿠가와 시대 250년을 통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침체되었다. 태평스러운 시대가 오래 계속된 데다 다산으로 유명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인구 통계는 통치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나타내준다. 조세로 생활하는 사무라이에게도 생산자 계급에게도 스파르타적 제한이 가해졌다. 그러나 개별 예속자와 그 상관 사이에는 비교적 신뢰가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임무나 특권, 지위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항의할 수가 있었다. 비참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농민은 다이묘뿐 아니라 바쿠 당국에도 직접 항의했다. 도쿠가와 250년을 통해 일어난 농민 폭동은 적어도 1000여 건에 달했다. 이런 폭동은 전통적인 사할은 영주에게, 육할은 농민에게 라는 중가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농민 폭동은 그 이상의 폭정에 대한 항의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농민은 대거 다이묘의 성 아래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소청과 재판의 수속은 합법적으로 행해졌다. 농민은 정식으로 어지러운 정치와 부정에 대한 탄원서를 써서 다이묘의 측근에게 제출했다. 이 탄원서가 중도에서 묵살당한다든가 다이묘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는 대표자를 에도로 파견하여 탄원서를 직접 바쿠에 제출했다. 바쿠의 고관이 에도 시가를 통행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고관의 가마 속에 탄원서를 던져넣어 확실히 전달하려 한 사례는 유명하다. 이렇게 모험을 건 농민의 탄원서도 결국 바쿠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판결의 반 정도는 농민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법과 질서의 요구는 농민의 탄핵에 바쿠가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다. 그들의 불평은 정당하며 국가가 그 불평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였다. 그러나 농민폭동 지도자는 엄격한 계층제도의 법을 어긴 셈이다. 설령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상전, 즉 다이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법도를 어긴 것이다. 이 점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형을 언도받았다. 동기의 정당성은 법을 어긴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농민들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했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농민의 영웅이었다. 그리하여 폭동의 지도자가 기름가마에 들어가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못 박혀 죽는 형장에는 민중이 대거 몰려들었지만 결코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것이 바로 법이자 질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처형당한 지도자를 위해 사당을 짓고 순교자로서 숭배했으나 처형 자체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계층사회의 본질적 요소로서 인정했던 것이다. 역대 도쿠가와 쇼군은 각 번 안에 카스트 조직을 고정시켜 모든 계급이 다이묘에 의존하도록 했다. 다이묘는 개별 번의 계층제도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 그 예속자에게
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쇼군의 주된 행정상 업무는 다이묘를 통제하는 데 있었다. 쇼군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다이묘들이 동맹을 맺거나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했다. 번가번의 접경에서는 여행 허가증을 조사하고 관세를 받는 관리를 두어 다이묘가 처첩을 다른 곳에 보내 총기를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가는 여자와 들어오는 총을 엄중히 감시했다. 다이묘는 쇼군의 허가 없이는 약혼할 수 없었다. 결혼으로 정치적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번가번의 교육은 다리를 건널 수 없도록 하면서까지 방해했다. 또 쇼군의 밀정이 항상 다이묘의 재정 정보를 캐냈다. 만약 번의 금고가 가득 차면 쇼군은 다시 본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토목공사를 명령했다. 이런 규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이묘가 1년에 반년은 수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번으로 돌아갈 때에도 철을 쇼군의 수중인 에도의 인질로 남겨두어야 했다. 이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바꾸는 권력을 유지하고 계층제도 속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여기 지금 용어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번참제도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이묘들이 1년의 절반을 에도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이묘들의 에도에 오는 행렬이 대단히 그 거대한 규모 그리고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다이묘들이 행차하는 곳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발달했고 일본이 상업화되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요. 일본 쇼군이 계층제도의 최고 정점은 아니었다. 그는 천황으로부터 임명된 자로 지배권을 장악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천황으로부터 임명된 자로서 지배권을 장악했다. 천황은 정신인 세습귀족 9개와 함께 실권을 빼앗긴 채 교토에 유폐되어 있었다. 여기서 지금 세습귀족 9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구교라고도 함, 조종에서 종삼품 이상의 벼슬한 귀족을 지금 세습귀족 9개. 여기선 공경이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는 천황이 있던 곳, 그리고 에도, 오늘날의 도쿄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있던 곳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황의 재정 상태는 규모가 작은 다이묘보다 열악했다. 게다가 바쿠의 법도는 궁중의식까지 엄중하게 제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권세가 컸던 도쿠가와 바쿠의 쇼군도 천황과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의 이중 통치를 감히 폐지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이중 통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12세기 이래 대원수, 즉 쇼군이 실권을 박탈당한 천황의 이름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다. 어떤 시대에는 직능이 극단적으로 분할되어 유명무실한 주권자인 천황이 세습의 세속적 수장에게 위탁한 실권이 그 수장의 세습적 정치고문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적 권력은 항시 2중 3중으로 위탁되었다. 도쿠가와 바쿠의 명맥이 끊어지려는 최후의 시기까지도 여기서 페리 제독은 일본 권력 구조의 배후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미국의 일본 주재 초대 공사이며 1858년 일본과 최초로 통상조약 교섭을 벌인 타운샌드 해리스는 천황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다. 여기서 페리 제독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세국주의 일본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군함을 이끌고 간 미국 함대 사령관. 일본인이 실상 천황에 대해 품고 있는 관념은 태평양 여러 섬에서 종종 목격되는 것과 같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정치에 관여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신성수장이다. 태평양 어느 섬에서 그는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며 어느 섬에서는 그 권력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항시 신성한 존재였다. 뉴질랜드의 여러 부족 사이에서 신성한 수장은 신성불가침이다. 그는 스스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므로 하인이 입에다 떠 넣어준다. 그때 숟가락이 그의 신성한 이에 닿아서는 안 된다. 또한 외출할 때는 결코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가 신성한 발로 땅을 밟으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성지가 되어 신성수장의 소유가 되었다. 특히 신성수장의 신성불가침한 머리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그가 하는 말은 부족 신들의 귀에까지 들린다. 사모아나 퉁가 등 몇몇 섬의 신성수장은 세속 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세속적 수장이 정무일체를 집행했다. 18세기 말에 동태평양의 통가섬을 방문한 제임스 윌슨은 그 정치체제는 신성한 황제가 이른바 대원수의 국사범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정치체제와 아주 흡사하다고 쓰고 있다. 통가섬의 신성수장은 공무에서 멀리 떠나 있으나 종교적 임무는 맡고 있었다. 그는 과수원의 첫 과실을 따며 과일을 먹기 전에 제사를 집전한다. 제사가 끝나지 않으면 아무도 과실을 입에 댈 수 없었다. 신성수장이 죽으면 하늘이 텅 비었다는 말로 그의 죽음을 발표했다. 그는 장엄한 의식과 함께 거대한 무덤 속에 안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천황이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이른바 대원수의 국사범 같은 존재였을 때에도 일본의 정의에 따르면 계층 제도에 맞춰 훌륭하게 알맞은 위치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천황이 속세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가 여부로 천황의 신분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교토에 있는 그의 궁정은 일본인이 몇 세기에 걸쳐 세이 다이묘 다이쇼군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일관하여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천황의 직능은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가 없지만 모든 면에서 계층적 역할이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본인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아래로는 천민에서 위로는 천황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형태로 실현된 봉건시대의 일본 계층 제도는 근대 일본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봉건 제도가 법적으로 종말을 고한 것은 겨우 75년 전에 불과하다. 그 뿌리 깊은 국민적 습성이 인간의 일생에 불과한 7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근대 일본의 정치가들도 다음 장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가 목적의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층 제도의 많은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일본인은 다른 어떤 주권국보다도 그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지도처럼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인은 각각 정해진 사회적 지위 속에서 생활하도록 제약되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법과 질서가 무력으로 유지된 200년간 일본인 이 면밀히 기획된 계층 제도가 안전을 보증하는 개념이라고 훈련받았다. 그들은 이미 아는 영역에 머무는 한, 이미 아는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그들의 세계를 신뢰할 수가 있었다. 도적들은 소탕되었고 다이묘 간의 내전도 방지되었다. 백성은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농민들이 착취당했을 때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위험을 동반했지만 공인된 수단이었다. 도쿠가와 바쿠의 쇼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쇼군은 직소함을 설치할 정도였다. 시민은 누구나 불만을 투소할 수 있었다. 이 상자의 열쇠는 쇼군만이 지니고 있었다. 일본에는 만일 현행의 행동 지도에서 허락받지 못한 일탈행위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은 이 지도를 신뢰했다. 그리고 그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를 때에만 안전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든가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지키는 데서 자신의 용기와 고결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명기된 범위는 이미 아는 세계이며 따라서 일본인의 눈으로 본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세계였다. 이 규칙은 모세의 10개 같은 추상적 도덕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가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라이라면 어떻게 하고 서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형이라면 어떤 행위가 알맞으며 아우라면 어떤 행위가 분수에 맞는가 등이 일일이 규정되었다. 일본인은 이런 제도 아래 있으면서 무력적인 계층 제도의 지배하에 놓였던 몇몇 다른 나라의 국민처럼 온화하고 순종하는 국민이 되지는 않았다. 각각의 계급에 일종의 보증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천민 계급일지라도 특수한 직업을 독점할 권리를 보증받았고 그 자치단체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었다. 각 계급에 가해지는 제한은 컸지만 그 대신 질서와 보증이 있었다. 일본의 카스트적 제한에는 예를 들어 인도에선 전혀 인정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었다. 일본의 관습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관리에 저촉되지 않고도 이 제도를 교묘히 조종하는 몇 가지 명확한 기술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카스트적 신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일본과 같이 화폐 제도가 실시되고 있던 나라에서는 필연적 경향이지만 부유한 돈놀이꾼과 상인들은 여러 가지 전통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류 계급 속에 합류하려 했다. 그들은 저당권과 지대를 이용하여 지주가 되었다. 농부의 토지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소작료는 매우 높았다. 그래서 지주로서 농민들은 그 토지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다. 돈놀이꾼들은 그 토지에 정착하여 소작료를 받아냈다. 일본에서 토지 소유는 이윤과 함께 권세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사무라이와 결혼하여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카스트 제도를 교묘히 조종하는 또 하나의 전통적 방법은 양자를 삼는 관습이었다. 이 방법으로 사무라이의 신분을 사들일 수도 있었다. 상인들은 도쿠가와 바쿠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면 자식을 사무라이 집안의 양자로 보낼 궁리를 했다. 일본에는 아들을 양자로 주는 일은 드물다. 대개 사위를 양자로 삼는다. 이것을 대릴 사위라고 부른다. 대릴 사위는 장인의 상속자가 되는 대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의 이름은 본가의 호족에서 말소되어 처가의 호족에 기입된다. 처의 성을 따르며 처가에 가서 장모와 생활해야 한다. 그렇지만 희생이 큰 만큼 이익도 크다. 부유한 상인의 자손은 사무라이가 되며 빈궁한 사무라이의 가족은 부호와 연분을 맺는다. 카스트 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다. 그러나 그 제도를 교묘히 조종함으로써 부자는 상류 계급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각각의 카스트가 절대로 동일한 카스트 안에서만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카스트와 통혼을 가능하게 하는 공인된 절차가 있었다. 그 결과 마침내 부유한 상인이 하층 사무라이 계급에 합류했다. 이 사실은 서양과 일본의 현저한 차이점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양에서 봉건 제도가 붕괴한 것은 점점 발달하고 우세해진 중상계급의 압력이 그 원인이었다. 중상계급이 근대 산업시대를 지배한 것이다. 일본에는 그런 강대한 중상계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인이나 돈놀이꾼은 공인된 방법으로 상류 계급의 신분을 샀다. 상인과 하층 사무라이는 동맹자가 되었다. 서양과 일본 모두에서 봉건 제도가 단말마의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 일본이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보다도 더 많은 계급 간의 이동을 승인한 것은 기묘하고도 의외의 일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엇보다도 유력한 증거는 귀족과 서민 사이에 계급 투쟁이 행해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계급이 제휴한 것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편이 두 계급 모두에게 이로웠기 때문이다.
서양에도 그런 제휴가 이루어진 몇몇 특수한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서양에선 대체로 계급이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계급 투쟁이 귀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에서는 계급 간의 사이가 밀접했다. 쇠약해진 바쿠를 전복시킨 것은 상인과 돈놀이꾼, 사무라이 계급의 동맹이었다. 일본에서는 근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귀족 계급이 보존되었다. 만일 일본의 계급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한 공인된 수단이 없었다면 이런 현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이 상세한 행동 지도를 좋아하고 신뢰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지도의 규칙에 따르는 한 반드시 보증을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부당한 침략에 대한 항의를 인정했다. 또 그것을 교묘히 조종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상호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19세기 후반에 도쿠가와 바쿠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국민 중에 이 지도를 없애버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그룹은 하나도 없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184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2월 혁명 정도의 혁명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무렵 사태는 절망적이었다. 서민에서부터 바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이 상인이나 돈놀이꾼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이미 바쿠는 다수의 비생산 계급과 거액의 경상 재정 지출을 지탱할 수 없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다이묘들은 가신들에게 규정대로 봉급을 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봉건적 유대 조직 전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였다. 다이묘들은 어떻게 하든 돈을 거두어야 했고 결국 농민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했다. 몇 년 후에 세금까지 미리 낼 것을 강요하자 농민들은 극도로 궁핍해졌다. 바쿠도 역시 파산 상태에 놓여 현상 유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나타난 1853년 무렵의 일본 국내는 극도로 비참한 상태였다. 페리의 강제 입국에 이어 1858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일본은 이미 그 강요를 거부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이신, 한문으로 일신입니다. 즉 과거로 복귀하자는 이른바 유신이었다. 그것은 혁명과는 반대적 성격을 띠며 진보적인 것이 아니었다. 왕정 복고와 함께 민심을 사로잡은 외침은 오랑캐 추방 이었다. 이게 지금 척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문이 잘 안 보여서요. 국민은 세금의 황금 시대로 복귀하는 정책 강령을 지지했다. 이런 방침을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소수의 지도자들은 그런 노력 때문에 암살되었다. 혁명을 싫어하던 일본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 서양의 모범에 따르기로 하고 그로부터 겨우 50년 후 서양을 본령으로 하는 분야에서 서양과 경쟁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이용하여 그것은 서양의 장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일군의 유력 인사도 일반 민중의 여론도 결코 요구하지 않은 목표를 이루어냈다. 1860년대 서양인은 만약 수정 구술 속에서 미래를 예견했다면 도저히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수십 년간 일본 전국에 불어닥친 폭풍 같은 격렬한 활동을 예언하는 손바닥만한 먹구름조차도 지평선의 모습을 내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뒤떨어지고 계층제도에 얽매였던 일본의 민중은 급선회하여 새로운 진로로 행진해 나아갔다. 네, 이 앞에서 예고하듯이 말한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란 것을 말하기 위한 지금 바닥을 깔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3장을 마치고요. 다음 장은 4장 메이지 유신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